절대 다른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읽어. 근데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리고 중세국어는 중세국어만 공부하면서 절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알아야 될까? 현대 국어까지도 알아야 돼요. 맞아요. 내가 저번에도 이거 보여줬었니? 아니요. 안 보여줬니? 뭐예요? 요거는 읽을 수 있겠다. 뭐라 써 있어? 훈민정음. 훈민정음이라 써 있네. 요 책이 3만 원짜리인데 권당 3만 원이니까 이런 책을 왜 샀을까? 저희 공부시키려고요. 플렉스? 네. 맞아. 공부시켜 주려고 사지는 이걸 어떻게 공부하려고 어디? 이거 어떻게 공부하게? 어떻게 공부하게? 나란 말싸미 김기계 달아. 빈국에 달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빈국에 달아. 근데 이거는 내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예요. 대학교 때 이런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스마트 아니랄 때 이런 전차로 어린 글씨는 다 읽을 수 있네. 이런 절차로 근데 야, 이 책을 내가 3만 원 주고 왜 6만 원 주고 왜 샀을까? 미친놈이지. 놈이 안 그래? 근데 내가 국어 선생님이 됐던 터닝 포인트, 국어 선생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요 중세 국어 때문에 그래요. 다 읽을 수 있어? 외계어 같아? 아직 힘들어? 실제 훈민정음은요, 여러분들 조금 보기 힘들겠지만 다 한문으로 쓰여 있어요. 얘들아, 훈민정음은 한문으로 창제됐어. 당연하겠지. 그 당시에 한글이 있었겠니? 없었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나란말싸미라고 하는 거는요, 세조 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세조 때. 그래서 이 책들을 제가 구비한 이유가 저는 중세국어의 오타쿠이기도 해요. 이해는 됐어?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도 괜찮아. 그럼 그 전에 두 번째 페이지 펴보시고, 중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 했었니? 그것만 요 제목만 한번 써보자. 품사체계. 자, 못 그리신 분들은 있으면은 집에서 그려 오세요. 알겠죠? 오늘 조금 딜레이 돼갖고 이거를 그릴 시간은 없을 거고 그냥 뭐가 중요한지만 정리할 거고. 두 번째가 조사. 그치? 품사 안에 있었던 조사의 체계. 그럼 조사의 체계는 우리 좀 더 그려볼까? 보조사, 격조사. 격조사부터 합시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기억나? 네. 특히 보조사에서 우리 은과 느는 무슨 조사라고? 무조건 보조사예요. 우리 주격조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야. 보조사로 넣어주셔야 돼. 자, 격조사는 몇 개 있었니? 8개? 아우 그래 둘 중에 하나인데 7개. 7개. 자, 격조사 7개가 뭘 결정시켜줘? 문장 성분을 결정시켜주지? 네. 자, 7개 다 얘기해보자. 무슨 격조사? 주격조사. 혹격조사 맨 밑으로 빼자. 왜냐면 여기 주성분부터 얘기할 거니까. 주격, 목적격, 서술격, 네, 서술격, 목격. 복격까지 이게 주성분이었죠. 그럼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될 거고 각각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주격조사 이 가만 있었나? 깨서, 에서, 학교에서 대회를 개최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주격조사예요. 목적격조사 을, 서술격조사 이다, 복격조사 이가. 뒤에 누가 와야 돼? 서술어인 되다와 아니다. 지난주에 한 2시간 넘게 이것만 잡고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속 성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사 누구였니? 관형격 조사. 그리고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우리 현대국어에서 하나밖에 없죠.
근데 부사격 조사는 부사 하는 일이 많으니까 되게 많아요. 에서, 에, 와, 과, 으로, 로. 되게 많죠? 근데 여기가 우리 이게 쓰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막 다른 데 가서 쓰이기도 해. 예를 들면은 이 가가 보조사이기도 한다. 가가 보조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가끔씩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가 보고 싶다. 나는 친구가 보고 싶다. 내가 친구가 보고 싶다. 그렇게도 쓰지. 근데 그때 가는 친구를 보고 싶다 해서 목적격을 대신하는 보조사 가기도 해요. 가끔 질문이 들어와서. 여기 쓰는 게 전부는 아니야. 자, 그리고 7번은 혹격 조사죠.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누구야? 뭐 이시여. 하늘이시여. 누군가를 부를 때. 자, 여기에서 그러면 중세국어와 연관되는 조사가 누구냐면요. 주격조사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목적격조사 중세국어와 비교대조 할 수 있어야 돼요. 관형격조사도 비교대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사격조사 비교대조 할 수 있어야 되고 혹격조사까지 거의 대부분이지. 우리 본문에서만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는 돼요. 그래서 격조사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헷갈려 하면은 답이 없어. 지금부터 뭐 늦더라도 격조사부터 공부하자. 쭉쭉쭉쭉 쓸 수 있어야 돼. 아, 하는 김에 품사체계도 하자. 자, 품사체계 체언으로 묶어볼까? 누구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원 누구 관형사, 부사. 관계원 누구? 독립원 누구? 안 나오네. 못 따라오고 있니? 관계원에 들어가야 될 품사, 조사. 독립원은 감탄사. 까지 안 바뀌는 친구들 불변어. 용언 동사, 형용사. 여기는 바뀌는 친구들 가변어. 자, 하나 서술격 조사이다가 가변어에 들어가요. 가변어에 넣어줘야 돼요. 얘는. 품사체계도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머릿속에 딱 있고 쭈르륵 안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연습. 그 중에서 지금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용언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밑에 또 하나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거 뭐 있었니? 뭐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치, 용언의 구조. 어미가 아니라 어간부터. 어간 어미 그려야 되고,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변하면서 활용하는 부분. 어미는 위치적으로 앞에 놓이면 뒤에 놓이면 어말 어미, 앞에 놓이면 선 어말 어미. 자, 어말 어미는 또 나뉘죠. 끝내주는 어미, 종결 어미. 종결 어미의 5가지. 평, 서, 형, 종결 어미. 의, 문, 형, 종결 어미. 감, 탄, 형, 종결 어미. 명, 영, 형, 종결 어미. 청, 유, 형, 종결 어미. 자, 종결시켜주지 않고 연결시켜줄 때는 연결 어미. 하나 여기 되게 중요하네. 복습 안 하는 티 이렇게 팍팍 낼래?
야, 알고 있어. 선생님이 뭐라고 할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막 열심히 적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복습을 안 한 느낌인 거 아니야? 복습했니? 할 거지? 연결어미, 종결어미 말고 무슨 어미 있어? 나왔네. 무슨 어미? 전성어미. 전성어미의 뜻은 성질을, 성분을 바꿔주는 어미. 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복습하는데 벌써 10분밖에 안 걸렸어. 얘들아, 복습 이렇게 해야 돼. 10분 내서라도.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부사형 전성어미 이게도록. 요 이는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을, 던. 그럼 이 용언의 구조에서 이번에 중세국어 파트에서 분명히 언급이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전성어미. 다 나오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급이 되는 순간 선어말이 어디 용언의 구조에서 그 앞에 있는 거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바로바로 탁탁탁탁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 단어들을 모르면 안 돼요. 선어말어미가 뭐였더라? 전성어미가 뭐였더라? 절대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은 안 돼요. 이거 바로바로 연결되고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만 그리면 되잖아. 일단 요 체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면 돼요. 체계. 자, 밑에다가 그러면 또 알아야 되는 체계가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안 했어요. 요거 못 그린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려.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굳이 지금 막 보고 그릴 이유는 없어. 우리 1학기 때 여러분들 문법 요소 기억나요? 문법 요소?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자, 요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문법 요소 첫 번째, 종결 표현. 요건 쓰기만 할게요. 두 번째, 높임 표현. 자, 높임 표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무슨 높임법 있었어? 줄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하나 더. 나올 때까지 남겨놔야지. 소위. 상대 높이. 상대 높임. 자, 특수어휘는 누구누구에게 있었어? 특수어휘로 높이는 거 주체 높임법의 특수어휘, 객체 높임법의 특수어휘. 있었죠? 그리고 주체 높임법에는 선어말어미, 시, 조사, 깨서. 객체 높임법은 조사, 깨.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 여기서 유독 우리한테 많이 비교되는 부분이 객체 높임법일 거예요. 중세 높임에서는, 중세 국어에서는요. 없었던 부분이 우리한테 나와요. 없었던 부분이 생겨요.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우리가 없는데 없었던 부분이 나올 거고, 상대 높임법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지금 계속 어디에서 비교하고 있니? 중세 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현대 국어 체계가 조금 잡혀 있어야 되고, 현대 국어랑 중세 국어랑 비교 대조해 주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어디는 같고 어디는 달라졌고. 시간 표현도 있었고,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있었지. 사동은 뭐 교과서에는 없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했던 부분이고, 6번도 부정 표현도 있었고, 인용 표현까지. 아까 종결 표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평사형,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 이번에 의문문. 이 의문문이 종결 표현에서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됩니다. 중세국어와 연결돼서. 시간 표현도 살짝은 언급이 되는데 이번에 메인은 아니니까 시간 표현도 혹시나 모르니까 준비는 해둘 거고, 피동이나 사동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동이 조금 연결이 되긴 해요. 부정 인용 표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문법 요소 파트를 이루면서 한번 또 개념 복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무엇이냐 쭉 넘겨서,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6페이지 펴주세요. 혹시 펜이 좀 있으시다면 펜 연한 거 혹은 샤프 연하게 해서 연하게 샤프로 연한 샤프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밑에 부분 우리 현대국어 부분 파트 있잖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끊어 읽기를 한번 해볼 거야. 우리나라 말이까지 한 번에 처리되니? 아니면 우리나라 이렇게 끊고 말이 할래? 최대한 많이 한번 해봐. 우리나라 말이까지 한번 처리가 돼? 그럼 우리나라 말이를 끊고 위에 가서 여기 해당하는 부분 어딜까 끊어봐. 나라 말싸미 끊고. 또 그 다음에 중국과까지 할래? 중국과 달라까지 할래? 달라까지 할래? 한자와는까지는 좀 너무 길지? 그럼 중국과 달라를 찾아서 중국의 달아 끊어주시고, 밑에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한 번에 할 수 있니? 아니면 어떻게 중간 끊을래?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아여서 일단 한번 가보자.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위에서 찾아보자. 한자와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까지 끊고, 혹은 너무 길잖아. 어디서 끊어볼까? 서로에서 한번 끊어봅시다. 서로. 서로에서 한번 끊었어요. 그 다음에 줄이 바뀌었네.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린석은 백성이 전까지, 이런 까닭으로 가서 해볼까? 어디서 끊을 수 있어?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한 번에 할 수 있니? 끊어보자.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가 좀 길지만 한번 해볼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할 빼이셔도. 근데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끊을래? 말하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까지만 한번 끊어보자. 말하고자, 리르고자. 마침내 끊어도 되고, 아니면 제 뜻을까지,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능히 펴지, 싫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것을 위하여, 내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기어,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마다 하여 쉽게 익혀서, 쉽이 이겨 날마다 쓰는데,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끊어서 대응시켜서 보고, 끊어서 대응시켜서 보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면 이 중세국어 파트만 보고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서 그러면 연습을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자, 여기만 보고 나란 말싸미 중국의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끊을 수 있겠냐는 얘기야. 자, 요 단위는
지금 지켰던 끊었던 이 부분들이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세국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 제대로 못 끊으면요, 설마 중귀 여기 끊지는 않겠지? 제대로 끊는 것부터 우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계격파하러 가는 거야. 나란 말싸미에 그러면 들어가는 이 중세국어 개념은 뭐가 있지? 라는 거 설명 들으시고 집에 가서 나란 말싸미에 들어갔던 중세국어 개념은 뭐가 있지? 쭉 꺼내보고,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필기했던 거 보고 또 꺼내보고,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했던 거 또 하기, 했던 거 또 하기, 복습이에요. 자, 이거 해석은 다 되니? 밑에 해석 있으니까 해석은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2번, 3번 읽다 보면은 당연히 이 해석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딱히 지금은 해석을 하지는 않고요. 그대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사전적 지식으로 세종이라는 단어, 이 호칭은 왕이 살아있을 때 붙여주냐? 세종대왕님 이러면서? 죽은 다음. 아니지, 그럼 죽은 다음이야. 그럼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이 제목이 붙은 걸로 봐서는 지금 이 글, 나란 말싸미라고 하는 이 글은 언제 쓰여진 거라고?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세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썼거든. 그럼 밑에 한번 보자. 이거 언제 만들었대요? 세조 5년에 만들었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요 세종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편찬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는 있겠지. 근데 이 말은 세종대왕이 쓴 말이에요. 이 말은 세종대왕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책으로 다시 편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세종대왕이 지으신 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준 거예요. 자, 어제라는 단어부터 처리 또 해보자. 어제는 투모로우 아니야. 무슨 뜻일까? 제작하자. 이 어자를 언제 쓰는 어자냐면요, 이거는 임금님이라는 단어 쓸 때 어자를 붙여요. 임금님한테만 우리가 어자를 붙여줘요. 이 어자를. 그래서 임금님이 제작하셨다. 어제라는 뜻은. 그래서 세종 임금님이 만드셨다. 훈민정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훈민, 먼저 해석해볼까? 교훈을 주는, 가르치는, 누구를? 백성을 가르치는. 가르치는이야 얘들아. 가르키는은 이렇게 손으로 지시하는 거고, 티칭하는. 정음은 바른 음은 소리 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라고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첫 번째 줄 보면서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 생종엉쟁 훈민정음이라고 우린 읽게 되지? 아니야, 그렇게 안 읽어야지. 이거 우리 뭐라고 읽을 거야? 생이라고 읽을 거야? 아니야, 이거 우리 그대로 그냥 세종이라고 읽어야지. 이상한데 여기 밑에 이응이 있는데? 그럼 이응을 안 읽는다고? 자, 이때 우리가 요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요 체계를 왼쪽에다가, 요 앞쪽에다가, 미안해요, 다시 돌아와서 3페이지에다가 또 중세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또 필수 개념 하나만 더 공부할 거예요. 거기다가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그리고 창제 글자. 훈민정음은 28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원리, 창제 글자 이런 것까지는 막 중학교 때 한 학교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요거는 필기를 하면서 나중에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음을 17자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는 상형의 원리로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요.
발음기관을 본떴다라는 거는 막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소리, 입술 소리, 미안해요. 혀 소리예요. 혀 소리부터 미안해. 혀, 입술, 이, 목구멍 요런 소리들을 만들고요. 요렇게 외우는 게 어려워서 저는 그냥 한자로 설음, 순음, 치음, 목구멍 후 아설순치후로 그냥 저는 외워요. 아설순치후 이게 더 쉽더라고. 그럼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음은요 기역이고요, 혀는요 니은이고요, 입술은 미음이고요, 이는 시옷이고요, 목구멍은 이응이에요. 자, 여기에 가획의 원리가 붙어요.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획되다라는 건 무슨 뜻이 있는 거니? 가획. 획을 더하다. 근데 이 가획은요, 가획이에요. 글자가 잘 안 보이지? 이거는 소리가 추가되면 소리의 세기가 더해지면서 획을 추가하는 원리거든. 자, 그러면 기역에다가 조금 더 세게 내면은 크, 느에서 조금 더 세게 내면 드, 하나 더 갈 수 있겠다. 트, 무는 브, 프, 스는 즈, 츠. 이응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이응이 하나 있어. 히읗. 그리고 요런 히읗이 있어요. 처음 보는 히읗이 하나 생기지?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 쓰는데 없는 글자들도 있네. 리을 어디 가서 붙어야 될까, 얘들아? 리을. 르 하면 어디가 많이 움직여? 르 발음해봐. 혀. 그래, 혀소리로 붙이면 되겠지? 르. 그리고 요 삼각형 모양의 반치음도 시옷에다가 밑에 짝대기 하나만 그어주면 되는 거고, 이응이 하나 더 생기는데 요 이응, 우리 꼭지 달린 이응, 지금 요 글자와 요 글자는 달라요. 이응이 두 개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획을 더하는 건 아니고요, 이체자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체, 어디 돈을 송금하는 건 아니고요, 원리가 다르다. 그 모양이 좀 다른 원리. 그러니까 힘이 더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소리의 세기가 더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형태를 좀 달리하는 이체자. 그래서 전체 17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볼 건데, 여기서 두 부분을 좀 볼 건데, 먼저 얘의 이름, 우리 지금 현재 쓰지 않는 얘네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위에다가 우리 꼭지 달린 이응을 뭐라고 하냐면은 옛 이응이라고 해요. 삼각형 모양은요, 반치음이라고 해요. 요 히읗도 아닌 것이 이응도 아닌 것을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히읗 할 때 으의 받침은 히읗이야. 유일하게 히읗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 그래서 요 이름들도 아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요 이응과 요 이응의 차이인데, 먼저 후음의 이응은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 내면 안 되는 이응이에요. 음가가 없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이라는 소리가 요 이응이에요. 이건 음가가 있어요. 소리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바뀌었네. 맞아요. 우리 현재 이응은 옛 이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음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모음에서는 17자를 만듭니다. 11자를 만듭니다. 모음 11자. 자, 여기서도 똑같이 상형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상형의 원리 혹시 알고 있는 글자 있니? 상형의 원리로 뭘 본떴다? 천, 지,
인. 하늘을 본떴고 사람을 본떴고 땅을 본떴고. 자, 근데 하늘을 본떴던 요 점을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불러? 아래 아예요. 아래 하 아니야. 아래 아야. 그래서 실제로 아 소리가 아니라 어 소리예요. 약간 입을 다물면서 내는 소리. 아보다는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들으면 어 소리이기도 해. 어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인 것 같기도 하고 오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소리가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현대 국어에서는 아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로 해석하기도 하고 오로 해석하기도 하고 의로 해석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소리인데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없어서 그 소리가 어디론가 가야 돼요. 어 소리예요. 어. 자, 상형의 원리 다음에 합성의 원리를 적용시켜주면 돼요. 합성이란 거는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지. 합성의 원리는 천지인을 섞어서 만들거든. 근데 요거는 너무 쉽다. 동서남북에 점을 하나씩 찍으면 그 글자들 무슨 글자가 만들어지니? 어, 오, 아, 우. 이 원리로 만들었어. 또 동서남북에 점을 두 개씩 찍으면 그렇죠. 여요야유. 그럼 첫 번째 만든 글자를 우리는 초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만들었다 다시 만들었다 재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글자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이 한글 배울 때 하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의 단어예요. 근데 우리 1학기 때 막 단모음 체계 이런 거 하면서 막 애도 공부하고 위도 공부하고 외도 공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았니? 그럼 이거는 창조한 글자, 창제한 글자에 들어가? 얘는 창제한 글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글자들은 어떻게 쓰였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합성의 원리가 아니라 합용하라고 해요. 합용. 합용이란 단어는 뭐냐면 합쳐서 용자가 무슨 단어로 쓸래? 어인가 보구나. 용자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아까 합성은 합쳐서 생성하라는 얘기였거든? 그렇지,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야, 이거는 창제가 아니야. 만든 게 아니야. 그냥 합쳐서 사용하면 돼. 지금 현재 쓰면 뭐 키, 위 제외할 때 위는 뭘로 합칠 거야? 우랑 이 합치면 되지? 그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쳐서 사용해 라고 하는 합용의 원리로 우리가 얘를 쓰는 거지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부서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부서는요, 붙여서 써라. 어디에 붙여서 써야 되냐면 초성 뒤에 중성은 요 위치에다가 중성 그리고 밑에 종성. 중성은 요 가운데 쓰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붙여서 써 라고 하는 게 부서의 원리예요. 왼쪽으로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위로 붙여서도 안 된다고. 알았지? 이게 우리 훈민정음 배워야 될 때 좀 알아야 되는 좀 중간 그 개념이기도 해요. 얘를 설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리미리 하는 김에 하고 가자고. 그럼 여기서 또 찾아볼까? 현대국어 기준으로 28자에서 우리 기역부터 희읍까지 14글자, 그리고 아여우요 우유이 10글자, 지금 4글자가 빠졌거든요. 사라진 4글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라진 4글자. 여린이을 사라졌고요. 반치음 사라졌죠. 반치음, 여린이을, 예디음, 그리고 모음에서는 아래아. 요거는 소멸된 창제 글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요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거든요. 순경음 비읍이라는 이 글자는 창제 글자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요. 이거는 그래서 소멸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순경음 비읍은 창제 글자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요 부분까지 하고 또 읽고 다시 와서 또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면서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썼니? 아우, 뭐 한 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어.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 밑에 있는 요 이응은요. 요 이응은 지금 이게 뭐 한글 요 프로그램 자체가 밑에 그냥 이응이 안 들어서 그런데 요 이응과 요 이응은 다른 이응이겠지. 새 종할 때 우리는 얘 새로 읽을 거고 종할 때는 이응이 있는 거잖아. 그럼 요때 이응과 요때 이응은 서로 다른 이응이겠네. 앞에 이응은 소리가 없는 그치 그냥 이응. 종할 때는 음가가 있는 소리가 있는 예디응이 쓰여야 돼요. 자, 이해됐니? 엉쟁 할 때도 음가가 없는 이응이 쓰여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세종대왕은 이 이응을 두 개를 만들었을까? 이응이 소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요거는 그냥 듣고 넘겨. 이것까지는 막 몰라도 괜찮아. 중국어의 이 글자 한자라는 글자와 우리 국어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체계가 완전히 다르죠. 자, 우리 한글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몇 단 체계? 3단 체계예요. 근데 한자는요, 2단 체계예요. 운서 상성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무튼 2단 체계예요. 그래서 얘는 초성과 항상 받침, 종성, 중성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종성이 없는데 여기는 있어. 그래서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요 소리 없는 이응을 써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소리 없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은 어느 글자에만 쓰여? 한자 표기에만 쓰여요.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이응과 옛이응을 달리 썼냐면은 이 이응 소리는 우리 현실의 음은 아니에요. 현실의 음은 아니지만 최대한 어디에 맞춰주고 싶었던 거야? 중국의 음에 맞춰주고 싶었던 그런 표기예요. 그런 표기를 자 정리하세요. 동국 정운식 한자 음 표기법이요. 동국 정운식 한자 음 표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국은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가 한자음을 표기를 할 건데 정운은 바른 소리로 최대한 바른 소리는 중국의 음과 같게 중국의 음과 같게라는 것은 현실적인 음은 아니고 이상적인 음이에요. 중국 한자의 이상적인 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한글로 한자음을 표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해요. 줄여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건 뭐라고? 우리나라가 한자음 표기하는데 최대한 이상적인 음에 맞춰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 국어는 3단 체계인데 중국은 2단 체계니까 그 안 맞는 부분을 소리 없는 이응으로 맞춰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 더 보여요. 요 여린이읒도. 자, 여린이읒도 우리는 초성에 음이라고 하면 초성에 소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 소리가 없지.
근데 중국에선 여기 소리 있는 걸로 봐. 그래서 최대한 그 소리에 맞춰서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써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줄 생종, 엉쟁, 흥민정, 봐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개념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 뭔지 이해는 됐지? 소리 없는 이음을 가지고 또는 여린 히읗을 가지고 요 중국의 음과 최대한 같게끔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자꾸만 여기 눈에 거슬리는 애들이 있네. 여러분들 말고 여기. 자, 뭔가 점이 이게 잘못 찍힌 게 아니에요. 맞게 찍힌 거예요. 자, 요 점에 대해서도 앞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정리합시다. 자,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방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점. 방점은 뭘 표현하기 위한 거냐면요,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기 싶었던 거예요. 성조라고 해요. 방점을 찍다.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을 하다. 그럼 소리의 높낮이라고 했으니까 높은 것도 있을 거고 낮은 것도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싹 그려볼게. 낮은 음에서 이렇게 하다가 높은 음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면 좋아요. 그래서 소리가 낮은 부분을 너무 크게 잡았네. 낮은 부분 여기를 평성소리라고 얘기를 해. 평성소리가 낮다. 자, 위에 소리가 높죠? 여기를 거성이라고 해요. 소리가 높다. 자, 요 부분 여기는 상성이라고 해요. 상성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웃어? 다 시킬 건데 이따가? 다 시킬 건데? 그러면 이런 표현을 위해서 점을 찍었다고. 평성은요, 점 안 찍어요. 상성을 몇 개 찍냐면 2개를 찍어요, 점. 왜? 밑에서 위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밑에서 위로 갔다. 거성은요, 점을 하나만 찍어요. 그리고 뚝 떨어지는 요 위치는 뭐 문제화되진 않지만 여기를 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성은 그냥 끝 닿는 소리라고 하면 돼요. 끝 닿는 소리. 요거는 끝 닿는 소리라고 해서 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빨리 끊어버리면 돼. 이렇게 막 끊어버리면 돼. 갓, 꽃. 웃겨? 야, 얼마나 오타쿠 같겠냐. 자, 나란 말씀이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얘들아, 점이 앞에 찍힌 거니, 왼쪽에 찍힌 거니, 오른쪽에 찍힌 거니, 이 점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점은 나의 점이야, 랏의 점이야? 응? 랏의 점이야? 그럼 여긴 점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낮은 음. 무슨 소리라고? 낮은 음을 조금 어려운 말 평성. 그럼 낮은 음이 그려져야 되겠네. 랏은요? 하나 찍혔네요. 무슨 소리? 높은 음 소리. 그치? 거성. 자, 말은요? 점이 2개 찍혔네. 상성. 이렇게 가야 돼. 쌈은요? 싸는요? 안 찍혔지? 미는요? 있네. 이거 소리 내봐 빨리. 나라 말 싸미. 해봐. 해야지 여러분들 늘어. 해야지 안 까먹어. 나라 말 싸미. 자, 이해됐니? 할 수 있겠어? 여기 많이 나와. 나라 말싸미 딩기게 따라. 실제 근데 나도 궁금하다. 이게 이렇게 냈을까 옛날 사람들? 냈을 것 같아요. 냈을 것 같아? 하긴 뭐 언어 습관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유튜브에 조선시대 말 있어요. 그래? 자, 중요한 거는 이 상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아직도 현대국어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자, 밑에서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길이가 어떨까? 길어요. 길지? 그럼 우리 국어에서 장음으로 남아있어요. 장음. 여러분들 눈과 눈이 서로 이렇게 눈에 장음 표시를 해주면 의미가 달라지지? 눈에 눈이 들어갔어. 눈에 눈이 들어갔어. 어떤 눈이 더 길게 해야 되는 거니? 눈에 아이에 스노우가 들어갔어. 스노우가 더 길죠? 그럼 이 눈이 상성이었던 소리였어요. 눈에 눈이 들어갔어.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도 흔적을 볼 수는 있습니다. 상성이라고 하는 요 글자에서. 알았죠? 해봐야 돼. 나라 말싸움이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요 방점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리고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이해는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살짝 지워주시고. 자,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단락. 어디에서 끊었니? 여기서 끊었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을 다 써봅시다. 밑에 해석을 하는데 밑에 해석을 그대로 위에 써볼까?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써봐. 너무 굵은 글씨네. 자, 달라진 부분만 빨리 체크해볼까? 나라 탈 때 요 시옷은 뭘까? 그리고 말싸움이라고 했고 말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자, 요 이가 미로 쓰였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개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우리나라 할 때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끊어도 되겠지. 그냥 가로로 우리가 쳐버립시다. 요는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여준 거니까. 자, 나라의 말이라고 요때 관용격 조사 넣을 수 있겠어? 의를? 네. 우리나라의 말. 그러면 요 시옷은요 어떤 조사냐면 관형격 조사예요. 시옷은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요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합시다. 앞으로 가서 아까 훈민정음 정리한 거 밑에다가 여기다가도 그럼 개념어만 쓰고 넘어갈게. 위에 칸에다가 개념어만 쓰고 넘어갈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또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방점 표기. 그 방점 표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정리했던 걸 여기다가 다시 한번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프 그리면서 낮은 음, 높은 음, 뚝 떨어지는 음. 그래서 점 표현해 주셔야 되고 글자에서도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나라 할 때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인데 관형격 조사에서 정리합시다. 자, 현대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몇 개밖에 없니?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있지? 현대국어에서는 의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많아지니까 문제예요. 자, 관형격 조사를 우리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로 나눌 수 있어야 돼. 무정명사, 유정명사 사이에 공간 잠깐만 띄워줘야 돼. 그럼 유정명사는 뭐고 무정명사는 뭘까? 유정하다, 무정하다. 유정, 뭐가 있는 걸까? 감정이 있는 명사들. 감정이 있는 명사들은 누구야? 사람과 동물. 생물, 무생물 하면 틀려. 왜냐면 무정명사에 누가 들어가? 식물, 그리고 무생물. 왜냐면 이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에 따라서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관형격 조사가 지금 시옷이라는 게 관형격 조사의 쓰임인데 유정명사에 쓰인 거 같니? 무정명사에 쓰인 거 같니? 나라의 말. 무정명사겠지. 그치? 그래서 무정명사에는 요 시옷을 써줘요. 유정명사에서는요, 현대국어랑 비슷해요. 의. 요거는 뭘 맞춰준 걸까? 모음조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이 모음조화에 대해서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계속 뭐가 연결됐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도 쓰이기도 해요. 요 이 하나가 유적명사의 관형격 조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게요. 이렇게 안 끝나서 문제죠. 유적명사에서 이 사람들은 요 시옷을 써줘야 돼. 누구냐면 신, 부처, 높임의 대상, 뭐 임금, 이런 사람들도 시옷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 부처 같은 경우 부처의라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은 부텟 이렇게 쓰기도 해. 부텟. 뭐 부모님의 라고 한 건 부모님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부모의 라고 쓸 때는 부모의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물론 이게 부모가 한자어니까 여기 밑에도 조선의 그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훈민정음이 당시에는 이응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쓰이지 않은. 너무나 이상적인 소리라서 사람들이 잘 안 써. 이렇게 쓰려니까 더 불편해. 우리도 엄청 불편했지. 생종응쟁 이렇게 읽어야 되고 헷갈려. 그래서 금방 쓰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쓰이다가 이 동국정 한자음 표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무정명사 요 시옷이 현대국어에서도 흔적을 좀 남기고 있다. 우리 나무 플러스 가지 하면 어떻게 쓰니? 요 시옷 써? 그럼 요 시옷을 우리는 나무의 가지로 해석해도 되니? 안 돼? 그렇게 되지. 그래, 그렇게. 그래서 요 식물과 무생물에 우리가 요 시옷이 사이시옷이 들어갈 때 가끔 요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국어에서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요 얘기는 아마 학교에서는 안 나올 거야. 자, 넘어와서 오늘 할 게 많은데. 자, 여기서 이제 관형격 조사 시옷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자, 말씀이라고 하는 요 미음은, 자, 요 미음은 원래 위치가 어디였을까? 여기에요. 그랬을 때 이 단어는 말씀 그리고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였겠지. 근데 왜 미음이 이렇게 넘어갔을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어서 적는다, 이어적기가 됐다라고 해요. 이어적기. 중세국어의 기본 원칙은 이어적기예요. 소리 나는 대로. 현대국어에서도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맞춤법의 원리도 있지. 그래서 이어적기가 된 거예요. 이어적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연철이라고 할게요. 연달아서 이어서 철 적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옛날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는데 지금 우리 뭐라고 해석했어? 말이라고 해석했지. 자, 의미가 달라졌네. 자, 요 오른쪽에다가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또 쓸게요. 자,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단어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오면서? 중세에서 현대로 오면서. 근데 우리가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바가지 정도? 바가지? 바가지가 옛날에 그 박을 이렇게 조롱박을 긁어서 잘라서 쓰는 것만 바가지라고 했거든. 근데 요새 바가지는 왠가 뭐 플라스틱 바가지에 양철 바가지에 되게 많지 않니?
그럴 때는 바가지라는 단어가 의미가 확대돼서 우리가 쓰이는 경우예요. 두 번째가 의미가 확대가 아니면 반대 뭘까?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방학 때 우리 여기 한번 읽었었죠. 기억나요? 자, 축소되는 경우가 지금처럼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씀은 옛날에는 모든 말이었어. all 모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높임 표현 혹은 겸양 표현, 자신을 겸손한 태도로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으로만 쓰지 모든 말이었다가 일부의 의미만 포함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축소가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의미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 이동은 완벽하게 다른 데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거는 이따 나오면은 나중에 나오면은 오늘은 안 나오겠네. 다음 주에 나오겠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개념이 엄청 많지? 얘들아, 이렇게 달락달락 잘라서, 그러니까 개념 정리 달락달락 잘라서 개념 정리하는 거야.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요 이라고 하는 요 친구도 조사예요. 무슨 조사일까? 주격. 오케이,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2예요. 그럼 자, 주격조사를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관용격조사 밑에 주격조사를 정리합시다. 주격조사 현대국어에서는 누가 있어? 이 가가 있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가는 일단 없어요. 이거는 근대국어에서 나와요.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연도도 우리 정리해야 되나? 훈민정음 언제 만들어졌니? 3년 창제, 1446년 반포. 반포라는 건 널리 이렇게 알렸다라는 거야. 자, 이제 쓰세요 라고. 임진왜란 언제 일어나? 임진왜란. 그래서 요 구간을 전기 중세국어라고 하고, 이 임진왜란 이후를 근대국어라고 해요.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야. 혹시나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그러면은 이 주격조사 가라는 건 근대국어에 나왔다니까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없었어요. 자, 밑에 주격조사가 세 가지 버전인데, 첫 번째 이가 온전히 쓰이는 경우, 두 번째 모음 이로만 쓰이는 경우, 세 번째는 형태가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영형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생략하는 경우예요. 영형태,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영형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몰라도 그냥 생략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럼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는 자음 받침 뒤에서, 자, 생략된 것부터 정리할게요. 생략은요, 이 모음 뒤에서, 자, 모음 2로만 쓰일 때는요, 이 모음 아닌 모음 뒤에서, 이 모음으로 안 끝나는 모음 뒤에는 그냥 요 이만 하나 붙여줘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이 자음 받침 뒤에 이가 온전히 드러나진 않고, 얘가 아까 받침 소리가 이쪽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어적기, 연음 돼요. 연철. 그래서 형태가 우리가 잘 못 찾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 하셔야 돼요. 요 2로 쓰였을 때, 첫 번째 2로 쓰였을 때는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쉽게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주격조사 부분이 이렇게, 주격조사 다 썼니? 별로 많진 않지? 그럼 주격조사를 밑에 국어에서 여기서 주격조사만 빨리 찾아보자. 미안해, 오늘 10시 꽉꽉 채워서 할게. 아니다, 차 타야 되잖아. 그래서 2분만. 자, 우리나라 말이 주격조사만 빨리 찾아보자. 어리석은 백성이, 그치? 하는 바가, 내가 없네.
그러면은 자, 요 2에 대한 주격조사들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른. 어리석은 백성이 하는 바가 내가 자 근데 다 주격조사가 형태가 좀 다르네. 자 백성 이해할 때 얘는 왜 이를 썼을까? 앞에 뭐가 있어? 자음이 있네. 이응으로 끝났지. 근데 얘는 연음은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자라서 그래요. 요 한자는 이어 적기 안 해요. 구분을 딱 해서 적어서 그래. 자, 요 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 플러스 이. 하는 바, 가. 주격조사 가가 쓰인 거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야. 내는 내가 아니지. 나 플러스 이. 이 이는 가. 우리는 내가라고 이렇게 지금 굳어졌지만 옛날 사람들은 나가 그랬어. 나가 그라요. 나, 가가 원래 원 형태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주격조사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꼭 복습하셔야 돼요. 나왔던 개념들은 그 뒤에서는 툭툭 치고 넘어갈 거니까.